안녕하세요. 썰 고양이입니다. 오늘의 사연 읽기 시작해보겠습니다. 그날 저는 남편한테서 문자를 받았어요. 짧은 문자였어요. 팝 좀 갖다 줘. 그 아래에 남편 혼자 사는 경기도 여주 주소가 찍혀 있었어요. 그 집이 어떤 상태인지, 거기에 왜 그 사람이 혼자 있는지 저는 이미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드릴게요. 저는 인천시 부평구에 사는 올해로 58이 된 분식집 주인입니다. 부평역 근처 아파트 상가 안에서 20년째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떡볶이, 순대, 김밥을 파는 조그만 가게예요. 남편 최병수 씨는 중소기업 생산 라인 관리직으로 30년 넘게 일한 사람이고, 저와는 지인 소개로 만나서 28배 결혼을 했어요. 슬아에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뒀어요. 아이들은 지금 각자 독립해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생전 처음으로 제 편인 사람들하고만 살고 있어요. 남편 최병수 씨를 처음 만난 건 지인 소개 자리였어요. 식당에서 마주 앉았는데 첫인상은 과묵하고 단단한 사람이었어요. 말이 많지 않았고 표정이 차분했어요. 지인이 미리 귀띔해줬었어요. 성실한 사람이라고, 회사에서 인정받는 사람이라고요. 두 번째 만남에서 남편이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빠르다고 생각했지만 추진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처음 보인 신호였어요. 자기가 정한 게 곧 결론인 사람이라는 신호요. 결혼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양가 상견례를 했어요. 시어머니는 경기도 여주에 사시는 분이었어요. 상견례 식당에 들어오시는 순간부터 주변을 위아래로 훑어보시는 눈빛이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인쇄소를 작게 운영하신다고 말씀드리자 시어머니가 고개를 한번 끄덕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아, 자영업. 요즘 자영업이 많이 힘들죠. 그 말이 걱정이 아니라는 걸 저는 느꼈어요. 우리 집안 형편을 가늠하는 말이었어요. 식사가 중반쯤 됐을 때 남편이 자연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결혼하면 일요일엔 어머니 댁 자주 갈 거야. 어머니 혼자 계시거든.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남편이 한 말이 이상했어요. 처가 쪽은 자주는 못 가도 이해해. 나는 장남이라 어쩔 수 없어. 상견례 자리에서, 처음 보는 자리에서 처가에는 자주 못 간다는 말에 이미 못을 박는 거잖아요. 저희 부모님이 그 말을 들으셨을 거예요. 어머니 얼굴이 잠깐 굳었다가 풀리는 게 보였어요. 저는 그냥 웃었어요. 상견례 자리였으니까요. 식사가 끝날 무렵 시어머니가 남편 어깨를 툭 치시면서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병수야, 장남이 집안을 바로잡아야 해. 여자가 밖에서 이것저것 나다니면 집이 흔들리는 거야. 내가 잡아줘야지. 그 말의 방향이 분명히 저를 향해 있었어요. 저한테 하는 말도 아니고 아들한테 하는 말인데 그 끝이 저를 겨누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웃음을 유지했어요. 속으로 뭔가 걸리는 게 있었지만 상견례 자리였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말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좀 강해 보여도 원래 그런 분 아니야. 속은 따뜻해. 저는 그냥 네 했어요. 그 말을 믿었어요. 그때는요. 연애 기간 내내 남편이 했던 말들을 지금 복귀해보면 하나하나가 다 예고편이었어요. 장남이니까. 내가 결정하면 그게 맞으니까. 여자가 집안을 지켜야지. 이런 말들이 조금씩 들어왔는데 저는 그냥 그런 사람이구나 하고 넘어갔어요.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거든요. 돌이켜보면 처음 만나는 날부터 이미 폭선이 있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시작이었다는 걸.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진짜는 그 다음이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저희는 부평구에 전세 아파트를 얻었어요. 방 2개짜리 작은 집이었어요. 첫 살림을 차리던 날 박스를 풀면서 이 집이 우리 둘만의 공간이구나 하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어요. 그 기분은 딱 첫 주까지였어요. 두 번째 일요일이 됐어요. 남편이 아침을 먹다가 밥상에서 눈도 들지 않고 말했어요. 오늘 어머니 댁 가야지. 저는 알겠다고 했어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한 달에 한두 번쯤은 시댁에 가는 게 맞으니까요. 근데 그게 매주였어요. 두 번째 주도, 세 번째 주도, 네 번째 주도 일요일마다 어김없이 시댁이었어요. 저는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영호씨, 다음 주 일요일엔 우리 친정에 한번 들를까? 남편이 팝상에서 눈을 들더니 말했어요. 거긴 왜?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거긴 왜? 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제 부모님이 계신 곳인데요. 저는 오랜만에 어머니 아버지 뵈러 간다고 했어요. 남편이 다시 밥을 뜨면서 말했어요. 이번 주에 어머니 댁 가야 해. 친정은 다음에 가면 되잖아. 다음에.
그 다음은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참았어요. 첫 달이니까. 적응하는 시간이니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시댁을 갈 때마다 저는 손이 비면 안 됐어요. 과일이든 한가든 고기든 뭔가를 사들고 가야 했어요. 근데 시댁에서 우리 집으로 올 때는 늘 빈손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챙겨주시는 건 없었어요. 그냥 왔다가 가는 거였어요. 저는 그냥 참았어요.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댁에 가면 저는 자연스럽게 부엌에 서 있는 시간이 길었어요. 시어머니가 시키시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그런 분위기가 흘렀어요. 며느리는 부엌에 있는 게 맞는 것처럼요. 남편은 거실에서 아버님이랑 TV를 봤어요. 저는 부엌에서 음식을 하고 아버님 상을 차리고 설거지를 했어요. 어머님이 간간히 부엌에 들어오셔서 이거 더 써라, 저거 꺼내라 하셨어요. 저는 그냥 했어요. 아무 말 안 했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말했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 저는 그 말에 힘을 냈어요. 그래도 잘 보이는 거구나 싶었거든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말을 했어야 했는데, 우리 친정도 가자고 한 번만 가자고. 그 말을 꺼낼 수가 없었어요. 꺼내봤자 남편이 어떻게 반응할지 이미 알 것 같았거든요. 그냥 참았어요. 그게 잘못이었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결혼한 지 반년쯤 됐을 때였어요. 친정 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어요. 아버지 허리가 안 좋아서 병원을 다녀오셨다는 이야기였어요. 큰 건 아니었지만 저는 남편한테 말했어요. 이번 주 일요일에 친정 잠깐 들렀다 가면 안 될까요? 아버지 허리가 안 좋으시다고 해서요. 남편이 소파에 앉아서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다가 저를 봤어요. 일요일에 어머니 댁 가야지. 저는 말했어요. 시댁은 다음 주에 가고 이번 주만 친정 한번 갔다 오면 안 될까요? 남편이 리모컨을 소파에 탁 내려놓으면서 말했어요. 아, 왜 매주 어디를 가고 그래? 일요일이 얼마나 피곤한 날인데. 저는 얼굴이 확 달아오르는 느낌이었어요. 매주 시댁을 가는 건 피곤하지 않으면서 친정 한번 가는 건 피곤하다는 거잖아요. 저는 말했어요. 시댁은 매주 가잖아요. 친정은 결혼하고 한 번도 못 갔어요. 남편이 저를 보더니 말했어요. 내가 장남이잖아. 그 상황이 달라. 이해 못해?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 말하고 싶었지만 꾹 눌렀습니다. 그냥 참았어요. 그 반년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명절 당일에도 친정에 들르는 건 시댁 일이 다 끝나고 저녁 늦게 잠깐이 전부였어요. 아버지는 그냥 잘 지내냐 했어요. 어머니는 밥 먹었냐고 하셨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아무것도 아닌 척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친정 어머니가 전화를 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병수 씨가 우리한테 전화를 한 번도 안 하더라. 장인 어른한테도 인사 전화 한 번이 없어. 저는 그 말에 손이 잠깐 멈췄어요. 맞았어요.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처가에 전화를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없었어요. 명절에 친정에 가는 날도 차에서 내려서 밥 먹고 일어날 때까지 딱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장인 어른이 먼저 말씀하시면 짧게 대답했어요. 장모님이 뭔가 챙겨주시면 고맙습니다. 한마디.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친정 어머니한테 미안하다는 말도 못하고 그냥 바빠서 그런 거라고 했어요. 나중에 집에서 남편한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영호 씨, 우리 어머니가 전화를 한 번도 안 한다고 서운해 하시더라. 가끔 안부 전화라도 드리면 어떨까요? 남편이 저를 보더니 말했어요. 나는 원래 전화를 잘 안 해. 그리고 처가에 내가 왜 전화를 해야 돼? 저는 말했어요. 왜라니요? 그게 예의 아닌가요? 남편이 TV에 눈을 돌리면서 말했어요. 어? 내가 예의가 없어? 명절마다 거기 가잖아. 얼굴 보여드리는 게 예의지 그것도 모자라? 저는 숨이 막혔어요. 얼굴 보여드리는 게 예의. 피 갚듯이 처리하는 말이었어요. 아, 이 사람한테 처가는 그냥 의무를 이행하는 곳이구나. 해치워야 할 일정이구나. 그게 선명하게 보이는 순간이었어요. 뭐라 말하고 싶었지만 꾹 눌렀습니다. 그냥 참았어요. 그 이후로도 남편이 처가에 전화를 한 번이라도 했는지 저는 기억이 없어요. 기억이 없다는 건 한 번도 없었다는 거겠죠. 나중에서야 알았어요. 참는다고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걸. 아이가 생겼어요. 결혼한 지 2년째 되던 해였어요.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병원에서 나오면서 혼자 조용히 울었어요. 기쁜 눈물이었어요. 아이가 생기면 뭔가 달라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남편도 조금은 부드러워지지 않을까? 시어머니도 손주를 보시면 달라지시지 않을까?
남편은 임신 소식을 듣고 그래 라고 했어요. 그게 다였어요. 기뻐하는 건지 아닌지 알 수 없는 반응이었어요. 시어머니한테 전화드렸더니 첫 마디가 그래 잘 됐네. 아들 낳아야지. 였어요. 저는 그냥 네 했어요. 임신 기간에도 일요일 시댁 방문은 그대로였어요. 입덧이 심한 날도 남편은 말했어요. 어머니 댁 가야지. 오늘은 몸이 좀 안 좋다고 했더니 남편이 말했어요. 어머니도 기다리시잖아. 이따가 좀 나아지면 가자. 결국 갔어요. 차 안에서 입덧이 올라왔어요. 저는 봉지를 손에 쥐고 있었어요.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냥 참았어요. 아이가 태어나던 날은 남편도 저도 울었어요. 아들이었어요. 그날 하루는 진짜로 행복했어요. 이 사람도 이런 얼굴을 할 수 있구나 싶었어요. 시어머니가 병원에 오셔서 손주를 안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아들이구나. 잘 됐어. 그 말이 따뜻하게 들렸어요. 그때는요. 태어나던 날 남편이 운전하면서 말했어요. 이제 아이도 생겼으니까 어머니 댁 더 자주 가야겠다. 손주 보러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저는 아이를 안고 창밖을 봤어요. 아이도 생겼으니 더 자주. 그 말의 방향이 어디인지 알면서도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아이가 100일이 지나고 돌이 지날 무렵 잠깐 보였던 따뜻한 분위기는 이미 예전으로 돌아와 있었어요. 일요일마다 시댁, 처가엔 명절 한번, 전화 한 통 없는 것도 그대로였어요. 아이한테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이야기를 해주는 일도 남편은 한 번도 없었어요. 어느 날 아이가 외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했어요. 남편이 그 말을 듣고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거기는 자주 못 가. 할머니 댁 가면 되잖아.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아이가 그 말을 들으면서 뭔가를 배우고 있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돌이켜보면 이미 복선이 있었어요. 아이가 5살이 되던 해봄이었어요. 친정 아버지가 몸이 안 좋으시다는 연락이 왔어요. 허리 디스크가 심해졌다고 수술을 받으셔야 할 것 같다는 이야기였어요. 저는 남편한테 말했어요. 우리 아버지 허리 수술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친정에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남편이 저를 봤어요. 수술이야 처남이랑 장모님이 계시잖아. 저는 말했어요. 우리 어머니 혼자 감당하시기 힘드세요. 제가 옆에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남편이 말했어요. 너 가면 아이는? 집은? 내가 다 해야 해? 저는 말했어요. 아이 어린이집에 며칠 더 맡기면 되고 집은 잠깐 비워도 괜찮아요. 남편이 한숨을 길게 내쉬면서 말했어요. 아 참. 나 이번 주 금요일에 거래처 저녁 있잖아. 아이 누가 봐? 저는 선생님한테 말해놓겠다고 했어요. 남편이 말했어요. 그게 말이 돼? 내 아이를 남한테 맡겨놓고 처가를 가. 아이가 우선이지 처가가 우선이야? 저는 그 자리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손이 떨렸어요. 아이가 우선이라는 말이 처가에 가지 말라는 말로 포장돼 있었어요. 결국 저는 하루만 다녀왔어요. 수술 당일 아침에 가서 회복실에서 아버지가 깨어나시는 걸 확인하고 다음날 부평으로 돌아왔어요. 그 하루 동안 남편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아이 저녁은 뭐야? 였어요. 잘 됐냐는 말도 아버지 괜찮으시냐는 말도 없었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이 한 말이 이거였어요. 다 잘 됐지? 아버지가 뭐가 아픈지, 수술이 어떻게 됐는지, 어머니는 괜찮으신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게 그분한테는 완전히 관심 밖의 일이었어요. 그 즈음 돈 문제도 생겼어요. 시어머니 집 수리를 해야 한다고 남편이 우리 통장에서 돈을 꺼냈어요. 저한테 말한 건 다 된 다음이었어요. 어머니 집 수리비 좀 썼어. 저는 얼마냐고 했어요. 800만 원. 저는 그 돈이 아이 교육비로 모아두던 거라고 했어요. 남편이 말했어요. 어머니가 필요하다는데 어쩌라고. 우리가 아들이잖아. 저는 우리 친정도 아버지 수술비가 있다고 했어요. 남편이 말했어요. 그건 처남이 해야지. 내가 왜 처가 수술비를 대? 그게 내 책임이야? 저는 숨이 막혔어요. 말 한마디 나오지 않았어요. 뭐라 말하고 싶었지만 꾹 눌렀습니다. 그냥 참았어요. 그 무렵부터 남편이 아이들한테 하는 말들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식탁에서 남편이 아들한테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너는 나중에 장남이 될 거잖아. 장남은 집안을 지켜야 해. 저는 밥을 먹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남편이 아주 당연한 말을 한다는 표정으로 밥을 먹고 있었어요. 아이는 어깨를 으쓱하고 밥을 먹었어요. 저는 발밑이 꺼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냥 참았어요. 몸이 먼저 신호를 보냈어요. 분식집에 나가서 반죽을 치대는데 손에 힘이 없었어요.
단골 손님이 오늘 얼굴이 왜 그러냐고 물었어요. 저는 그냥 웃었어요. 괜찮아요 했어요. 집에 돌아오면 저녁을 챙기고 남편 밥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아이를 씻기고 재우고 나면 그대로 앉아서 멍하니 있었어요. 뭔가를 더 하려는 마음도 쉬고 싶다는 마음도 없이 그냥 있는 상태였어요. 텅 빈 느낌이었어요. 눈물도 안 났어요. 남편은 그 시간에 TV를 봤어요. 저한테 말을 거는 일이 없었어요. 저도 말을 걸지 않았어요. 말을 걸면 돌아오는 건 항상 짧은 대답이나 무시거나 반박이었거든요. 아이가 자라면서 외할머니가 보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어요. 저는 곧 가자라고 했어요. 그 곧이 얼마나 먼 말인지 아이는 몰랐어요. 남편이 그 대화를 듣고 있다가 말했어요. 거기는 뭐가 있다고. 할머니 댁 가면 되잖아. 아이 앞에서였어요. 외할머니 댁을 뭐가 없는 곳처럼 말하는 거잖아요.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아이한테 들어가서 자자라고 했어요. 아이를 재우면서 손이 떨렸어요. 어느 날 아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오더니 친구네 외할머니가 직접 만들어준 간식 이야기를 해줬어요. 우리 외할머니도 그런 거 만들어주냐고 물었어요. 저는 그럼 우리 외할머니도 잘 만들어주신다고 했어요. 아이가 그러면 왜 외할머니 집에 안 가냐고 물었어요. 저는 잠깐 있다가 말했어요. 곧 갈 거야. 그 말을 하면서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나중에서야 알았어요. 그 작은 대화들이 아이 마음에 쌓이고 있었다는 걸. 그리고 그게 나중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도요. 둘째가 생긴 건 아들 3살 때였어요. 딸이었어요. 아이 둘을 낳고 나서도 매주 일요일 시댁은 변하지 않았어요. 어린 아이 둘을 데리고 매주 시댁을 갔어요. 기저귀에 분유에 갈아입힐 옷에 챙겨야 할 게 한 보따리였어요. 저는 그걸 혼자 챙겨서 짊어지고 갔어요. 남편은 차에 타서 기다렸어요. 짐을 같이 들어주는 일은 없었어요. 시댁에 도착하면 저는 아이들을 챙기면서 부엌 일도 했어요. 아이가 울면 제가 달랬고 팝도 제가 먹였어요. 남편은 거실에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해봄이었어요. 친정 아버지 기일이 처음으로 돌아왔어요. 3월이었어요. 저는 그날 아침에 남편한테 말했어요. 오늘 친정 아버지 기일이에요. 제가 친정에 가야 해요. 남편이 말했어요. 오늘 내가 거래처 있어. 저는 혼자 간다고 했어요. 남편이 말했어요. 아이들은? 같이 데려간다고 했어요. 남편이 잠깐 있다가 말했어요. 저녁은 여기서 먹어야지. 늦게 들어오지 마. 저는 친정 아버지 기일에 단 하루인데 그날 저녁까지 신경 쓰여야 한다는 게 가슴에 걸렸어요. 그날 저녁 친정에서 돌아왔을 때였어요. 남편이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저를 봤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야, 아들아, 외할아버지 제삿날은 나중에 커도 굳이 안 챙겨도 돼. 처남이 있잖아. 우리는 우리 집안 제사만 잘 챙기면 되는 거야. 저는 그 말을 부엌에서 들었어요.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내려놨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아이들한테 그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걸 남편은 알면서도 한 거예요. 뭐라 말하고 싶었지만 꾹 눌렀습니다. 그냥 참았어요. 근데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더 이상 눌러지지 않는다는 걸 그 순간 처음으로 느꼈어요. 아이들이 그 말을 들었다는 것. 그 말들이 아이들 안에 쌓인다는 것.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울었어요. 눈물도 안 났어요. 그냥 누워 있었어요. 텅 빈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그 텅 빈 자리에서 처음으로 무언가를 결심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참음에는 끝이 있어요. 제 끝이 그날이었어요. 친정 어머니가 쓰러지신 건 그로부터 몇 달 뒤였어요. 그냥 평범한 날이었어요. 그런데 오전에 분식집 문을 여는데 친정 동생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가 아침에 일어나다가 쓰러지셨다는 거예요. 구급차를 불렀다는 거예요. 저는 앞치마를 그 자리에서 벗었어요. 가게 문을 닫고 뛰었어요. 버스를 타고 친정 근처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어머니는 응급실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뇌혈관이 좁아진 거라고 당분간 입원하셔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손이 차가웠어요. 꽉 쥐었어요. 남편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어머니가 응급실에 입원하셨다고. 남편 답장은 1시간 뒤에 왔어요. 그래, 빨리 회복하시겠지. 그게 다였어요. 오지 않았어요. 괜찮냐는 전화도 없었어요. 저는 그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어요. 눈물도 안 났어요. 어머니 손을 잡고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는 이틀 뒤에 일반 병실로 올라가셨어요. 저는 분식집을 며칠 쉬고 병원에 있었어요. 남편한테 미리 말했어요.
어머니 입원해 계신 동안 아이들 좀 챙겨달라고요. 남편이 말했어요. 내가 어떻게 챙겨? 회사가 있잖아. 퇴근하고 밥만 차려달라고 했어요. 남편이 한숨을 길게 내쉬면서 말했어요. 아, 진짜. 처가일이 우리 집을 다 끌어당기네. 그 말에 숨이 느려졌어요. 처가일. 제 어머니가 쓰러지신 게 처가일이라는 거예요. 남편은 어머니가 입원해 계신 열흘 동안 한 번도 병원에 오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퇴원하시던 날 저는 병원 복도에서 잠깐 혼자 서 있었어요. 어머니를 부축해서 차에 태우고 동생 차에 모셔드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왔어?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 잠깐 서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요. 그냥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뭔가가 바뀌었어요. 제 안에서요. 더 이상 참을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참아야 할 이유를 더 이상 찾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날 밤부터 며칠 동안 잠을 거의 못 잤어요. 새벽 2시, 3시에 눈이 떠지면 천장을 봤어요. 이 사람과 계속 살 수 있을까? 그 질문이 이미 질문이 아니라 확인이 됐어요. 이혼이라는 단어를 입안에서 굴려봤어요. 무섭지 않았어요. 무섭지 않다는 게 이미 많이 지쳐있다는 뜻이라는 걸 알면서도요. 아이들 생각을 했어요. 아이들이 이 집에서 보고 자란 것들이 뭔지. 아들은 아버지를 닮아가고 있었어요. 팝상에서 엄마한테 이거 더 줘, 저거 가져와 하는 말을 자연스럽게 했어요. 남편이 곁에서 그걸 자연스럽게 두니까 제가 아무리 말해도 아이한테 닿지 않았어요. 딸아이는 반대였어요. 눈치가 빨랐어요. 아빠가 엄마한테 어떻게 하는지 보면서 어린데도 뭔가를 느끼고 있었어요. 어느 날 딸이 저한테 물었어요. 엄마, 왜 항상 엄마만 맞춰야 해?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냥 원래 그런 거야 라고 가르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 말을 아이한테 원래 그런 거라고 알려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새벽마다 이불 속에서 생각했어요. 이 집에서 내가 이뤄온 것들이 뭔지를요. 친정 부모님한테 제대로 된 사위를 한 번도 못 빼드린 것. 아버지 기일을 남편과 함께 챙겨본 적이 없다는 것. 어머니가 쓰러지셨을 때 남편이 병원에 한 번도 오지 않았다는 것. 그 목록이 새벽마다 길어졌어요. 눈물이 날 줄 알았는데 눈물도 안 났어요. 다만 어느 새벽에 결심이 섰어요. 움직이기로 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도 저를 위해서도. 더 이상 피눈물 나는 세월을 보낼 수 없었어요. 이 집에서 제가 얼마나 더 조용히 무너져야 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근데 아이한테 무서웠다는 말을 들은 그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이 집이 버텨야 할 곳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친정 동생한테 먼저 전화를 했어요. 오랜만에 보자고 밥 한번 먹자고. 동생이 뭔가 눈치를 챘는지 언니 무슨 일 있어? 라고 했어요. 만나서 밥을 먹으면서 동생한테 처음으로 속에 있는 말을 꺼냈어요. 결혼하고 나서 있었던 일들을 처음으로 다 말했어요. 매주 시댁을 다닌 것, 친정에는 명절에 한 번이 전부였던 것, 어머니가 쓰러지셨을 때 남편이 병원에 오지 않은 것, 아이한테 외가는 기웃거리면 안 된다고 했던 것. 동생이 다 듣더니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눈이 빨개졌어요. 언니 그렇게 살았어? 저는 그냥 웃었어요. 동생이 말했어요. 언니한테도 연락해봐. 우리 셋이 이야기 좀 하자. 셋이 모였어요. 언니도 동생도 다 들어줬어요. 언니가 말했어요. 이혼 생각 있어?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있다고요. 언니가 말했어요. 먼저 법률 상담부터 받아봐. 법률 상담 예약을 잡았어요.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이었어요. 남편한테는 분식집 거래처 미팅이 있다고 했어요. 변호사가 물어보는 것들에 하나하나 대답하면서 저는 처음으로 이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정리해봤어요. 30년 동안 있었던 일들이 말이 되어 나왔어요. 변호사가 메모를 하면서 들었어요. 처음으로 제 발이 땅에 단단히 붙어있는 느낌이었어요. 통장을 확인했어요. 20년 넘게 분식집을 운영하면서 조금씩 모아둔 돈이 있었어요. 남편 모르게 별도로 관리해온 제 통장이었어요. 그 돈이 제 것이라는 걸 그날 다시 실감했어요. 친정 언니한테 연락했어요. 언니가 말했어요. 우리 셋이 같이 살면 어때? 내가 부평 쪽 빌라 알아볼게. 같이 산다는 말. 그 말이 처음으로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했어요. 짐을 천천히 정리했어요. 소리 없이 움직였어요. 아이들한테 따로 조용히 이야기했어요. 엄마가 아빠랑 정리를 할 것 같다고. 딸아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어요. 엄마, 나 알고 있었어.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들은 말이 없다가 천천히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
그 미안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 건지 저는 알았어요. 아버지를 보면서 자란 시간 속에서 뭔가를 느꼈던 거겠죠. 중요한 서류들, 제 옷 몇 벌, 오래된 사진 몇 장. 친정 부모님이랑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 사진을 가방에 넣으면서 한참 봤어요. 아버지가 웃고 있었어요. 결심하고 나서 일주일이 지났어요. 마지막 날 아침이 됐어요. 봄이 막 들어오는 때였어요. 창문으로 볕이 들어왔어요. 저는 평소처럼 일어났어요. 밥을 했어요. 국도 끓였어요. 남편 밥상을 차렸어요. 남편이 일어나서 밥을 먹었어요. 아무것도 모른 채로요. 남편이 밥을 먹으면서 TV를 봤어요. 저를 보지 않았어요. 밥상에서 말 한마디 없이 밥을 먹고 그릇을 그대로 두고 일어났어요. 30년 동안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저는 설거지를 했어요. 행주로 싱크대를 닦았어요. 그 행주를 내려놓으면서 이게 마지막이구나 했어요. 말없이요. 남편이 출근 준비를 하고 현관을 나섰어요. 갔다 올게. 저는 그냥 네 했어요. 문이 닫혔어요. 남편 발소리가 계단 아래로 내려갔어요. 저는 한동안 현관 앞에 서 있었어요. 아파트 전체가 조용했어요. 그 조용함이 낯설었어요. 가방을 들었어요. 큰 가방 하나, 작은 가방 하나였어요. 신발을 신었어요. 손잡이를 잡았을 때 손바닥이 차가웠어요. 문을 열었어요. 복도로 나왔어요. 봄 공기가 얼굴에 닿았어요. 찬 듯 따뜻한 공기였어요. 문이 조용히 닫혔어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잠깐 서 있었어요. 발밑이 단단했어요. 계단을 내려갔어요. 아파트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어요. 햇빛이 눈으로 들어왔어요. 손가락 사이로 봄바람이 지나갔어요. 저는 걸었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30년이 뒤에 있었지만 제 발은 앞을 향해 있었어요. 이혼 과정은 예상보다 길었어요. 남편이 처음엔 황당하다는 반응이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냐고 했어요. 저는 변호사를 통해서만 진행하겠다고 했어요. 남편이 전화를 해서 직접 말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장남 역할 다 하고 집안 책임지고 30년을 살았잖아. 당신이 뭐가 그렇게 억울하다는 거야? 저는 그 말이 모든 걸 설명해 준다고 생각했어요. 장남 역할을 다 했다는 말 안에 처가는 없었어요. 그걸 잘못이라고 생각조차 안 하는 거잖아요.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재산 분할 협의가 들어갔어요. 변호사가 남편 명의 재산을 파악했어요. 경기도 여주의 시어머니 명의로 됐다가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남편 명의로 넘어온 시골집이 있었어요. 오래된 집이었어요. 겨울에 난방도 잘 안 되는 집이었어요. 법적 절차가 마무리됐어요. 재산 분할도 됐고 위자료도 나왔어요. 30년 넘게 같이 살았으니 분할이 나올 게 있었어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날 저는 혼자 법원을 나왔어요. 하늘이 파랬어요. 높았어요. 남편은 그 이후 아이들한테 연락을 했어요. 아빠가 힘들다고 좀 봐달라고. 딸아이가 저한테 핸드폰을 내밀었어요. 딸이 아버지한테 보낸 문자를 보여줬어요. 아빠, 저는 외할머니 병원에 한 번도 안 오셨던 거 기억해요. 엄마가 20년 넘게 매주 시댁 다닐 때 친정은 한 번도 안 챙겨주셨던 거 기억해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아빠가 하셨던 말들도 다 기억해요. 지금 외로우신 거 알아요. 근데 그건 아빠가 만드신 거예요. 저는 그 문자를 읽고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딸 손을 잡았어요. 아들도 아버지한테 연락은 하지만 찾아가지는 않는다고 했어요. 남편은 여주 시골집으로 내려갔어요. 혼자 거기 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제 핸드폰에 문자 하나가 왔어요. 팝 좀 갖다 줘. 경기도 여주 주소가 찍혀 있었어요. 저는 그 문자를 한동안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답장을 하지 않았어요. 오래 그러고 있었어요. 지금 저는 부평구 오래된 빌라에서 친정 언니, 여동생과 셋이 살고 있어요. 방이 3개예요. 하나는 제 방이고 하나는 언니 방이고 하나는 동생 방이에요. 아침에 눈을 뜨면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언니가 밥을 하는 소리예요. 저도 일어나서 국을 끓여요. 동생은 늦잠을 자다가 밥 다 됐냐고 나와요. 3명이 밥을 먹을 때 더 이상 눈치를 볼 사람이 없어요. 짜게 먹고 싶으면 짜게 하고 싱겁게 먹고 싶으면 싱겁게 해요. 언니가 어제 뭐가 맛있었다고 하면 오늘 또 만들어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그 그냥이 30년 만에 처음이에요. 분식집은 지금도 하고 있어요.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와요.
들어올 때 아무도 저를 의심하지 않아요. 시계를 보는 사람이 없어요. 발바닥이 부어 있어도 그냥 씻고 자면 돼요. 그 가벼움이 아직도 가끔 신기해요. 딸아이는 가끔 와서 자고 가요. 아들도 가끔 연락을 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남편은 여주 시골집에서 혼자 지내고 있다고 해요. 겨울에도 혼자, 여름에도 혼자라고요. 아이들이 간간히 연락은 해도 찾아가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30년을 같이 산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아요. 사람이 그렇게 쉽게 달라지지는 않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게 쉽지 않았어요. 오래된 걸 다시 꺼내는 건 늘 아파요. 그래도 꺼냈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댓글로 이야기 남겨주시면 제가 다 읽을게요. 오늘 하루도 버텨내신 모든 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